네, 약 한 15분 동안 제가 요 탄소 중립 이슈와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좋은 행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키스텝의 정병성 원장님하고 또 서울대학교 미래전략연구원하고 또 특히 윤재원 교수님께서 또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탄소 중립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어려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서 오늘 황지호 박사님하고 또 전덕우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굉장히 해주셨고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어떤 과학기술의 하나의 기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 쫙 등장을 해가지고 탄소 중립 이슈 우리나라의 NDC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다. 요새 비만약이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되고 있고 그걸 약을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우리가 마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거를 기대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불편해야 되고 좀 더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인식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똑같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술 혁신을 가지고 이것이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막 넘어갔는데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1등으로 배출을 하는데 약 한 100억 톤 정도 배출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미국이 한 50억 톤 정도 배출하고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계속해서 이 탄소 배출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NDC 목표도 있고 2050년까지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2060년, 인도는 207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경향으로는 이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전 세계가 우리가 비록 1.5%밖에 발생을 안 하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병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이산화탄소를 지금까지 계속 배출하고 있고 그런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 중에서도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산업 구조를 개편하느냐에 대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에서 특히 이제 또 그 장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과학 기술이 또 여러 형태로 전 세계로 어떤 퍼져나갈 수 있는 길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콥 28 회의가 있었죠. 또 여러 합의안도 있었고 여러 또 논쟁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으로 보셨을 거고요. 글래스고에서 2026년에 여러 합의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콥 26 합의에 좀 대표적인 내용이 이런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계가 다시 한번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그냥 표를 다 붙여놨는데요, 한 100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어떤 국제적인 자금을 만들어서 이 파이낸스를 통해서 이 국제 협력을 한번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 보자. 그다음에 선진국의 어떤 부담금을 늘리는 이런 굵직굵직한 합의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어댑테이션이라는 또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문제가 과연 이거를 관심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도 여기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혁신본부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그 작년에 우리나라 NDC 그 어떤 전략에 대해서 수정안들이 발표됐다 말씀하셨고 사회적인 논란이 작년 4월에 뭐 조금은 있었는데요. 큰 딜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인더스트리 섹터에서의 그 감축분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죄송합니다. 이게 늘어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아주 대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여튼 아주 다 챌린징한 일들입니다. 여기서의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파트는 CCUS, 네거티브 감축류, 그러니까 카본을 캡처링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감축분들이 조금 더 늘었고요. 그다음 아까 그 전도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국제협력의 어떤 기업은 그래서 이걸 ITMO라고 하는데요. IT와 MO의 분을
우리가 좀 더 늘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감축하는 분도 협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감축분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것도 제안들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 전략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좀 예시가 미국의 예시인데요. 미국에서 아까 세계 2등 국가죠. 거기서 석탄 발전이 아직까지 뭐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그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전기 에너지 한 60%가 석탄 발전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석탄 발전을 점점 좀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거를 이제 또 그 반대당에서 헌법재판소에 또 수를 해가지고 그 political act 자체가 스탑됐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얼마 전에 판결이 나서 석탄 발전들을 줄이는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액션들을 취할 수 없었고, 여러분들도 뉴욕 타임즈에 요 기사를 한번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리스크죠. 그래서 탄소 중립 여기 또 추진하신 분들은 내년 이제 또 저희 미국에서의 대선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논문들을 보면 그 중국에서의 탄소 중립 계획에 대해서 많이들 보고들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정확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배웠던 여러 가지 파트들은 작년하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중국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중국에서 나오는 것, 아니면 해외랑 협력 연구에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국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추진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저희 non-fossil fuel에 대해서의 비율들을 한 9.4%인데 2020년까지 15%가 늘게 되는데 달성을 했고요.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협의를 좀 더 하고 있고,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파트가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칩스 액트라든지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경쟁 구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협의를 하려고 있고, 반기문 그 이사장님께서도 그와 관련된 역할을 하시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탄소 중립에 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제가 이제 우리 메르스는 조금 이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좀 바뀌어가는데, 제가 뒷부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IRA라는 법안을 만들었죠. 이제 그것도 탄소 중립이랑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하여튼 전체적인 국가, 전세적인 국가로서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리포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국제적인 이슈를 한번 정립을 해보면, 여전히 그 탄소 가격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큽니다. 자, 일례로 보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재작년에 한 3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한 10,000원 정도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좀 나라마다 이게 좀 차이들이 있고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어떤 표준을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지금까지 NDC 목표들은 다 어떤 선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걸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어떤 뭐 페널티가 가거나 이러질 않는데, 과연 이제 인류가 어디까지를 레드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그 임계점을 도달했을 때 정말 이 전체 나라들이 이제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할 거냐,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한번 봐야 될 포인트고, 우리나라가 거기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해서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기술 개발들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그러면 그 기술 개발들이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코로나 어떤 시기를 지나면서 느낀 게, 인류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해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백신도 나오고 뭐 치료제도 나오고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21년도에 그 코로나 검사와 관련된 비용 어떤 예산으로 된 것이 약 한 3조 정도가 되고, 그다음 치료제 관련돼서도 한 2조 정도의 규모들이 한 해에 이렇게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인류가, 우리나라가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온 힘을 합쳐서 온 과학기술들이 역량들이 집중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거에 맞춰서 또 예산들이 얼마나 투입되느냐 등등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또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재작년이죠, IRA 법을 만들었고, 이 법 자체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가 이제 배터리 생태계와 연결이 되고, 배터리의 보조금들, 전기자동차의 보조금들을 어떻게 받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뭐 사회적인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항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름을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어떤 기술들을 도입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을 도입한다면 전기값도 올라야 되고 뭐도 올라야 되고 다 올라야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들을 어떤 막아보겠다라는 어떤 그것이 함정이 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법안을 보면요, 클라이밋 체인지 액트고 그 IRA 법 자체가 이제 미진주당에서 만들어진 것도 여러분들 주목할 파트고, 제가 이 IRA 법이 왜 만들어졌냐 생각하면 이걸 정치적 리스크를 이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줄이겠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법안으로 만들어지면 다른 당이 들어왔을 때도 이것이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서의 법제화되어 있는 포인트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하나 이제 오늘 탄소 중립과 연결돼서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캡처링해서 주입을 어떤 지하층에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인정할 거냐. 그래서 뭐 톤당 한 $60 정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다이렉트 에어 캡처링을 했을 때 얼마 정도, 한 $180 정도의 어떤 크레딧을 주겠다. 톤당 $180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잘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벤처 생태계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금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일 실증을 이제 미국과 이런 형태로다면 이런 보조금 혜택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게 이제 키스텝의 자료인데, 우리나라 우리 지금 R&D의 큰 체계를 보시면 국가전략기술 12개가 선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 이제 추진이 되고요. 그 전체를 아우르는 엄브렐라가 탄소중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감축 목표와 연계해 가지고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R&D 계획이라든지 산업 생태계가 가는 계획은 일본이랑 또 여러 면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인구가 크지만 배출하는 그런 양상 섹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아마 비슷한 예시가 오늘 정기석 박사님께서 또 자세하게, 상무님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수소 수급 계획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2050년까지 일본도 한 2,200만 톤 정도를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는 이제 석유화학을 안 쓰면 어쩔 수 없이 그 정도의 어떤 수소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부 세부계획, CCUS의 계획 자체도 또 일본이랑 우리나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의 여러 가지 협력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스케일을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료는 뭐 공식 자료가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해서 이 수치가 좀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는 전기료 기준으로 한 14만 톤 정도를 나온다고 배출한다고 하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이제 한 2천만 톤 정도이고, 배터리 패키지 같은 경우는 한 5톤 정도고, 여러분들 핸드폰 만들면 한 2톤 정도이고, 그다음에 뭐 농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에서 한 2천만 톤 정도 또 배출을 하고 있고, 뭐 시멘트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3천만 톤, 이거는 이제 정부 자료에서 제가 찾은 거고요. 하고 2030년까지 한 300만 톤 정도를 감축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막 톤 뭐 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1톤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리가 300만 톤을 줄이겠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자동차에서도 여러분들 전기차를 사용하면 뭐냐, 우리가 이산화탄소 내가 감축에 기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아닙니다. 그 배터리를 보면 배터리 자체를 만드는 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해가지고 신재생 전기를 썼을 때 실질적으로 CO2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한 5에서 한 6년 정도 지나야 된다, 이런 보고들도 있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테슬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그 내용들, 계산 방법에 대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전략을 보면 포스코 등등 여러 가지 그 산업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수소 환원 제철들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수소를 일부 줄이려고 하고 2030년까지 한 30만 톤 정도를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라는 것이 계획이고, 그다음에 스틸 소스 자체 바꾸고, 그다음에 수소를 일부 넣고 일렉트리시티 에피션시를 올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철강 업계의 어떤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런 전략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케미컬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배출량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에틸렌이 이만큼 배출하고 있고, 나프타 크래킹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톤, 3천만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의 또 이슈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프타 크래킹을 이제 우리나라가 요 배출을 해서 계속 줄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울산시에서 우리 아람코에서 투자 유치를 했어요. 10조를 아람코에서 S오일에 투자를 해서 2026년에
우리가 나프타 크래킹 공장을 울산에서 만들어요. 그때 나오는 걸 보니까 300만 톤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우리 가치가 뭐냐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투자 유치하는 게 좋은 건지, 그다음에 이런 아니면 그 투자 유치했을 때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사회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흐름을 보면 그 우리 대통령께서 2030년 23년 9월에서 좀 의미 있게 이제 카본 프리를 이제 제시를 하셨어요.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알리백하고는 그 개념이 이제 카본 프리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즉 원자력까지 포함하는 그런 카본 프리 연합을 제청을 하셨고, 또 23년 11월에 얼마 전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의 에이펙에서의 그 발표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방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에너지, 친환경 이동 수단, 모빌리티에 관한 경, 그다음에 어떤 뭐 자율주행 이런 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발표하셨고, 그다음에 친환경 해운 솔루션, 녹색 항구, 그다음에 국제기금에 우리가 3억 불을 넣겠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어떤 최근에 저희 정부 정책에 대해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과학기술에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국에는 오늘 이 스케일업이 되게 중요, 되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들이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은데 말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어떤 혁신 기술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스케일할 거냐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런 어떤 혁신 기술을 가지고 스케일업하기 위해서는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표준화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 이런 탄소 중립의 공공성에서 크로스 라이센싱 전략과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전기라 같은 것들은 공공성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통신망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국가와 또는 국가주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좀 설치들이 많이 됐잖아요. 탄소 중립 이슈도 굉장히 비슷하다. 이거 자체가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공공성으로 하에서 개발된 기술들에 대해서는 같이 베너핏과 기술 같은 것들이 쉐어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바다 활용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는 이 CCUS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인 현실을 보면 하여튼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다. 수소를 만드는 것도 비싸고 카본 캡처링 하는 것도 비싸고, 이런 어려운 거에 가장 큰 이슈들은 결국 스케일하고 가격의 이슈가 있고, 앞으로의 이슈들은 이런 광물의 이슈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스케일의 이슈가 뭐냐고 보라면 기존적으로 석유화학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너무너무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를 아까 잡고 그다음에 그걸 전환하는 기술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배출권을 사고 말지 하는 어떤 가격 차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 스케일이 큰 프로덕트를 우리가 타겟을 하게 되면 하여튼 이산화탄소 전체 아까 수억 톤의 이산화탄소의 그 스케일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뭐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중요한 그 이산화탄소에서 이슈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시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몇 분 정도, 한 3분 정도, 예, 5분 내, 예. 5가지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파운더리 컨셉이 이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반도체 특성마다 각각 다 개별적인 어떤 디자인들이 필요하고 그 생태가 필요한데, 결국에 에너지도 이런 파운더리 컨셉들이 수년 안에 도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섹터에 맞는 그런 신기술들을 빠르게 실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서의 우리나라가 어떤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역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필요한 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어떤 탄소 중립 이슈를 그냥 광물이라든지 어떤 뭐 전기 이슈로만 보는데, 결국에는 이런 로 머티리얼이 굉장히 중요하다. 광물들이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즘 강구하고 있는 게 요 베이스의 알칼라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물을 출처할 때 베이스가 필요한데 지금은 다 전기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전략 굉장히 정확하게 이산화탄소를 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이클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CO2를 이제 정량화하는 기술들은 CO2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제품을 이제 중소기업들이 납품할 때 이제는 CO2를 얼마나 배출해서 만들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스콥 3에서의 어떤 방법인데, 이것들을 이제 얼마나 정량화하느냐, 이 정량 기술에 대해서도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국가가 더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과 관련된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데다 이제 우리나라 어떤 예시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아젠다들로서 제안을 드리는 이제 마지막 내용은 결국에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R&D 생태계가 이 탄소 중립까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블록 펀딩을 만들어서 이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하고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지 어떤 특정 연구소에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개발의 어떤 R&D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늘 키스텝에서 또 혁신부문에서 이제 100대 중요 기술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가중치들을 저희가 이제 빠르게 두고 그 중에서 이제 가능한 것들을 묶고 좀 이렇게 넓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탄소 중립 이슈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미국의 예시도 보였지만 굉장히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키스텝에서 어떤 녹색성장위원회와 그다음에 저희 과기자문회의의 중요한 두 축의 역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이것을 어떤 주도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대통령실의 어떤 비서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제안드리는 것은 산학연의 새로운 모델들을 아까 요 블록 펀딩과 연계돼 가지고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도체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벨기에의 아이맥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생태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산학연 어떤 협력 연구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아이맥과 같은 또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NSTC와 같은 산학연 모델을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 정부가 또는 우리 어떤 국제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탄소 중립 이런 산학연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어떤 토론회를 할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산학연의 새로운 협력 모델들이 만드는 것이 이 탄소 중립을 살 길이고 이 혁신 기술이 빠르게 저희 적용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빨리 드렸는데 제가 또 나중에 토론회 할 때 남부지 분들 좋은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씩 더 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남기태 교수님 감사합니다.